복도 한가운데서 발이 멈춘 적 있어요? 더 걸을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는 그 순간. 저는 서울 아산병원 복도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남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소연 언니가 출산을 해서 병원에 갔어요. 병실을 찾아 복도를 걷는데 어디선가 민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알겠어, 그 여자가. 돈이나 벌어오니까 데리고 사는 거지. 그 뒤로 엄마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걔는 어차피 쓸모없는 애야. 그리고 언니 웃음소리. 고마워요. 우리 행복할 수 있게 제가 잘할게요. 저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냥 돌아섰어요.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날 밤 제가 한 일이 그 사람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됐어요. 강남구 고층 아파트 창가에 혼자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생식의학 클리닉 홈페이지였어요. 스크롤을 내리다 멈추고 또 내리다 멈추고. 옆에 일기장이 있었는데 손도 안 댔어요. 야경이 그렇게 예뻐도 그날 밤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이마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어요. 그냥 됐어. 저 김지수는 항상 완벽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집에서도 밖에서도. 시선이 벽에 결혼사진으로 갔어요. 민준이랑 저 둘 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5년이었어요. 5년 동안 난임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 못할 벽 같은 게 조금씩 생겼어요. 민주는 부동산 일을 했고 늘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녔어요. 웃음도 좋았고요. 근데 요즘은 그 웃음 뒤에 뭔가가 보였어요. 뭔지는 몰랐는데 자꾸 보였어요. 밥을 먹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번 달부터 보험 적용 범위가 또 줄었대. 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레드와인 잔을 들었어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일은 잘 되고 있으니까. 저는 그 눈을 봤어요.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했어요. 공동계좌 잔액이 며칠째 조금씩 줄고 있었거든요. 그냥 지출이야. 민준이 빠르게 받아쳤어요. 큰 계약 따려면 미리 투자를 해야 해. 걱정하지 마. 더 물어보려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소연 이름이 떴어요. 지금 통화돼? 언니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흥분인지 긴장인지 알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접시를 밀어두고 부엌으로 나갔어요. 믿기지 않을 거야. 나 임신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부엌 테이블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려 했어요. 축하해. 겨우 그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야? 그건 아직 말 못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소연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궁금하다면 계속 들어줘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 자리에서 못 움직였어요. 아버지 이름도 없는 아이인데. 근데 저는 왜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걸까요? 소연은 저랑 정말 달랐어요. 직업도 없이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어요. 저는 5년 동안 배란 추적하고 호르몬 주사 맞으면서 버텼는데 소연은 그냥 됐어요. 그냥.
목을 가다듬고 물었어요. 엄마 아빠한테는 말했어? 방금 했어. 이상하게 엄마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소연 목소리는 가벼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난임 클리닉에 쏟아부은 돈, 민준이랑 나눈 어색한 침묵들. 매달 결과지 보면서 혼자 참았던 눈물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근데 더 이상했던 건 부모님이었어요. 성우 아버지도 정숙 어머니도 아버지가 누구냐는 말 한마디 없었다고. 그냥 기뻐했다고. 뭔가 맞지 않았어요. 토요일에 조그만 파티할 거야. 너랑 민준도 와. 소연이 밝게 말했어요. 저는 그래, 당연히 가야지 라고 했어요. 기계적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부엌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차가웠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타일 위에 흩어진 것 같았어요. 토요일은 고문이었어요. 정숙, 근데 손가락이 너무 빠르게 움직였어요. 업무 문자를 보는 손이 그렇진 않잖아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인터넷 뱅킹을 열었어요. 잔액이 또 줄어 있었어요. 민준 명의 지출이 너무 잦았어요. 금액도 설명이 안 됐어요. 귀가는 점점 늦어지고 거래처 저녁이라는 말은 늘어갔어요. 노트북을 덮고 서울 야경을 멍하니 봤어요. 민주는 왜 저러는 걸까? 부모님은 왜 아무것도 안 물어본 걸까? 그리고 나는 왜 더 애쓸수록 더 멀어지는 걸까? 답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밤 전화가 울렸어요. 지수야, 소연이 진통이 시작됐어. 지금 병원 가고 있어. 새벽 2시 37분이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으로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옆을 봤어요. 민준 베개가 비어 있었어요. 차갑게. 민준은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딱 한 박자 머뭇거렸어요. 아마 일이 늦어지나 보지? 그 머뭇거림이 마음에 걸렸는데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조용했어요. 현관 고리에 민준 코트가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근데 본인은 없었어요. 메시지도 없고 부재중도 없었어요. 녹차물을 올리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또 급한 일이 생긴 거겠지. 몇 달 전부터 이런 밤이 늘었는데 물어볼 때마다 항상 중요한 계약건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 둘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아침 6시에 소파에서 눈을 떴어요. 민주는 여전히 없었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씻고 나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주차장에 들어서다가 발이 멈췄어요. 민준 검은 세단이 거기 있었어요. 밤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여기 와 있었어요.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나쁜 느낌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그냥 나쁜 느낌. 접수처에서 소연 병실 번호를 받아 복도를 걸었어요. 소독약 냄새, 연두색 벽. 생식의학 클리닉을 들락날락하던 날들이 겹쳐 보였어요.
호르몬 주사 맞고 혼자 지하철 타고 돌아오던 날들이요. 그 수많은 날들이 이 복도 위에 다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 목소리였어요. 걔는 아무것도 몰라. 적어도 젖소 역할은 하고 있잖아. 발이 굳어버렸어요. 등을 벽에 붙이고 숨을 멈췄어요. 피가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둘이 잘 살아야지. 정숙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쓸모없는 실패작이잖아. 소연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고마워. 우리 행복하게 살게. 민준이 대답했어요. 소연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감았어요. 악몽이야. 이럴 리가 없어. 근데 다음 말이 전부 무너뜨렸어요. 아기가 진짜 민준이 닮았어. 그 코, 그 턱. 검사 같은 거 필요도 없겠다. 정숙 어머니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맞아. 내 아이 맞아. 민준이 말했어요. 가슴을 무언가가 꿰뚫고 지나갔어요. 머릿속에서 퍼즐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늦은 귀가,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들, 아버지 이름 없던 소연의 임신, 부모님의 과한 기쁨, 전부 연결되고 있었어요. 전부 다. 병실 안에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지수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알 필요 없다는 소연의 목소리는 너무 차가웠어요. 그리고 민준이 피식 웃었어요. 난임 치료에 쓰라고 모아둔 돈. 그게 사실 소연 임신 비용이었다고. 조금씩 빼냈는데 눈치도 못 챘다고. 일에 너무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심장은 터질 것 같은데 손은 혼자 움직이고 있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사라지면 안 됐어요. 정숙 어머니가 이어갔어요. 지수는 결국 못 낳잖니? 몇 년을 치료해도 소용없었잖아. 나는 우리 성 이어줄 손자가 갖고 싶었다고. 민주는 좋은 유전자야. 지수가 절대 줄 수 없는 선물이라고. 그 말은 칼처럼 들어왔어요. 소연이 말했어요. 민준이랑 처음 사귈 때는 여기까지 될 줄 몰랐는데 이제는 잘 됐다 싶다고. 지수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걸 자기가 가졌으니까. 민준이 덧붙였어요. 지수는 커리어, 수상, 그런 것들에 더 관심 있잖아. 자기는 가족이 원했다고. 지수가 줄 수 없는 가족. 눈앞이 흐려졌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는데 닦을 생각도 못했어요. 손은 여전히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요. 아이 이름은 뭐로 할 거냐고 정숙 어머니가 물었어요. 소연은 어머니 이름을 따겠다고 했어요. 정숙 어머니 목소리가 기쁨으로 흔들렸어요. 넌 진짜 내 딸이야. 지수랑은 달라. 가족이 뭔지 아는 애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실제 소리가 아니었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조용히 일어섰어요. 녹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결심은 이미 서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돌아섰어요. 배신, 분노, 고통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뒤섞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켠이 가벼웠어요. 몇 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불안들이 드디어 답을 찾은 거니까요. 내가 원하던 답은 아니었지만 진실이었어요.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을 찔렀어요. 차에 탔어요. 핸들에 이마를 얹고 그냥 있었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조용해지면서 뭔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계획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빠였어요. 지수야, 어디야? 다들 기다린다고. 소연이 딸 낳았다고.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속으로 피식했어요. 가족이 가족 같지 않을 때는 특히 일이 먼저더라고요. 아빠 목소리가 높아지기 전에 전화를 끊었어요. 시동을 걸다가 백미러를 봤어요. 거기에 제 눈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낯설었어요. 이 눈빛. 잊고 살았구나 싶었어요. 오피스텔에 돌아왔을 때 서울 하늘이 주황빛이었어요. 커피를 한 잔 들고 창가에 잠깐 섰어요. 그러다 테이블로 시선이 내려갔어요. 서류, 통장 내역, 난임 클리닉 청구서들. 제 삶의 조각들이었는데 이제는 배신의 증거가 됐어요. 집안을 훑었어요. 패션업계에서 큰 프로젝트를 이끌 때처럼요. 감정은 잠시 꺼두고 사실만 보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녹음을 틀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민준, 소연, 정숙의 공모. 제 치료비로 쓰인 돈이 사실은 소연의 임신을 위해 흘러갔다는 것. 손이 떨렸어요.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메시지가 왔어요. 민준한테서요. 오늘 야근이야. 못 들어갈 것 같아. 사랑해.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병원에서 소연이랑 아이 챙기고 있겠지? 맞아요. 중얼거리고 짧게 답했어요. 알겠어. 그러고 연락처를 열었어요. 박하은, 제 친구인데 지금은 가족법 전문 변호사예요. 하은아, 나야. 급하게 도움이 필요해. 1시간 뒤에 하은이 오피스텔에 와 있었어요. 녹음을 듣고 통장 내역을 훑고 미간을 좁혔어요. 지수야, 이거 정말 심각한 거야. 하은이 가방을 챙기면서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네가 완전히 유리한 위치야. 이건 배신이자 사기라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해? 하은이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증거 다 모으고 계좌 따로 만들고 제일 중요한 건 절대 티내지 않는 거야. 얼마나 걸려? 다시 물었어요. 1~2달. 그동안 완전히 평소처럼 살아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켜지는 느낌이었어요. 할 수 있어. 그냥 역할 하나 맡는 거잖아요. 패션업계에서 10년 넘게 버텨온 제가 이 정도 연기를 못할 리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랑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어요. 민주는 여전히 없었어요. 씻고 곧장 은행으로 갔어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내밀 때 손이 잠깐 떨렸는데 참았어요.
새 계절을 만들고 나오는데 하늘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맑았어요. 출근해서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어요. 속은 끓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저녁에 민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들어갈게. 할 말 있어. 태연하게, 응, 알겠어. 대답했어요. 그러다 그가 말했어요. 소연이 딸 낳았어. 저는 잠깐 숨을 골랐어요. 아빠한테 들었어. 축하해.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다야. 소연한테 할 말 없어.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기념으로 저녁이나 근사하게 차려줄까? 민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그래줘 했어요. 물론이지 대답했어요. 기대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눈을 잠깐 감았어요. 시작이구나. 그날 저녁 된장찌개를 끓이고 촛불을 켜고 레드와인을 열었어요. 민준이 들어오는데 환하게 웃으며 맞았어요. 어서 와. 이제 삼촌이 됐네? 그의 표정에서 긴장이 스르르 풀렸어요. 고마워. 애가 귀여워. 소연이 정숙이라고 이름 지었더라. 감동적이네. 웃으며 말했어요. 속으로는 아무 감각도 없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의 일, 큰 계약, 앞으로 계획을 물었어요. 민준이 가끔 망설이면서도 술술 대답했어요. 목소리를 따뜻하게 유지했더니 경계가 풀린 거예요. 그러다 슬쩍 찔렀어요. 나 난임 치료 다시 해볼까 생각 중이야. 민준이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진심이야? 응, 아이 원하지 않아. 그냥 돈이 좀 많이 드니까. 돈 걱정하는 거야? 조용히 물었어요. 아니, 네가 걱정돼서. 그가 중얼거렸어요. 호르몬 주사 또 맞는 거 힘들잖아. 괜찮아. 나 강한 거 알잖아. 그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어요. 손가락이 차가웠는데 그는 몰랐어요. 그게 저한테 제일 낯선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차가우면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게.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었어요. 점심시간마다 은행에 가서 3년치 거래 내역을 뽑았어요. 밤에는 그가 잠든 사이 컴퓨터를 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파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날짜만 적혀 있었어요. 클릭하는 손이 멈칫했어요. 파일 이름 대신 날짜만 있던 그 파일을 결국 열었어요. 숨겨진 계좌였어요. 이체 내역이 줄줄이 나왔어요.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씩 빠짐없이. 시간이 걸렸지만 끝까지 찾아낼 자신이 있었어요. 박하은 변호사 사무실 테이블에 파일을 펼쳤어요. 하은이 천천히 훑어보더니 예상보다 심각하네요 하고 말했어요. 1년 반 동안 민준이 매달 공동계좌에서 수백만 원씩 빼갔어요. 소연의 오피스텔 월세, 카드값, 비싼 배달 음식까지 전부 거기서 나갔어요. 은행 내역서, 사진, 녹음 파일을 하나씩 꺼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정숙 엄마도 여기 끼어 있어요. 정숙이 몰래 적금을 해지해서 소연이랑 민준한테 돈을 넘긴 거였어요. 성우 아빠 몰래. 하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해온 의뢰인은 거의 없어요. 걔네가 내 인생을 망쳤잖아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그게 사실이었어요. 하은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거의 다 됐어요. 오피스텔 구하고 이혼 서류만 내면 끝이에요. 오피스텔은 이미 계약해놨어요. 사인만 남아있었어요.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안정시켰어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고 스스로한테 계속 말했어요. 주말에 민준이 출장을 갔어요. 그 틈을 이용했어요. 서류랑 소중한 물건들을 조금씩 새 오피스텔로 옮겼어요. 공동계좌 제 몫을 정리하고 하은이랑 이혼 서류를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짐 싸다가 손이 멈췄어요. 성우 아빠한테 말해야 하나? 성우 아빠는 엄격한 사람이었지만 불공평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진짜 몰랐을까? 전화기를 들고 한참 서 있었어요. 그리고 눌렀어요. 아빠, 나 할 말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엄마 관련된 거예요. 내일 성당 가시기 전에 잠깐 볼 수 있어요? 다음 날 카페에 먼저 와 계신 아빠를 봤어요. 파일 가방 들고 자리에 앉아서 숨 한 번 골랐어요. 그리고 다 말했어요. 민준이랑 소연의 관계, 정숙이 거기 개입한 것,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전부. 아빠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 낮게 내뱉었어요. 아빠, 정말 몰랐어요? 당연히 몰랐지.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소연이 독립하기 힘들다기에 도운 거야.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만 해서. 설마 그게 민준이었을 줄은. 아빠 눈에 뭔가가 타오르는 게 보였어요. 그 타이밍에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녹음이 끝났어요. 아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있다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해, 지수야. 아빠가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손을 뻗어서 아빠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잘못이 아니야. 우리 둘 다 속은 거잖아. 아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혼 신청할 거야. 빼앗긴 것 전부 되찾을 거야.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빠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는 네 편이야.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 말에 웃음이 먼저 터졌어요. 울 것 같았는데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고마워, 아빠. 근데 정숙이는 어떻게 할까? 일단 내버려둬.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냥 놔둬. 아빠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카페를 나왔어요. 발걸음이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어요. 확신. 내가 옳다는 확신. 그게 이렇게 오래 없었다는 게 그제야 실감됐어요. 오피스텔에 돌아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어요.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스스로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나왔어. 민준 목소리였어요.
출장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 신발 벗는 소리. 근데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주변을 둘러봤겠죠. 테이블 위에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자기 이름이 단정한 필체로 적혀 있는 봉투. 미간을 찌푸리면서 봉투를 들고 열었어요. 공식 서류들이랑 편지 한 장. 이게 뭐야? 혼잣말처럼 내뱉는 순간 문이 열렸어요. 정장 차림으로 들어갔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표정은 차가웠어요. 민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을 거예요. 출장 잘 다녀왔어?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소연이랑 아이랑 좋은 시간 보냈냐고. 민준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 그만해. 손을 들어 말을 잘랐어요. 다 알아.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랑 소연, 정숙 씨가 짜고 꾸민 것. 내가 난임 치료위에 모아둔 돈을 소연 생활비로 쓴 것. 전부. 민준이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오해가 있어. 그래. 라고 짧게 받아치고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낯익은 목소리들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민준 목소리, 소연 목소리, 정숙 씨 목소리. 민준이 의자에 무겁게 주저앉았어요. 지수야, 설명할게. 해봐.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떻게 배신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민주는 입을 다물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겨우 목을 열어서 처음엔 진짜 사랑했다고 했어요. 근데 네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날 탓했잖아. 그 말에 뭔가가 가슴 안에서 뒤집혔어요. 난임이 내가 선택한 거냐고 물었어요.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잖아. 민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런데 소연은 너랑 달라. 그래, 달라. 바로 받아쳤어요. 언니 남편이랑 자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아이를 낳는 사람이니까. 가족을 무너뜨리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니까. 용서해줘. 민준이 갑자기 목소리가 꺾였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늦었어. 짧게 잘라내고 서류를 그의 앞으로 밀었어요. 이혼 절차 이미 시작됐어. 숨긴 계좌, 돈 빼돌린 것, 불륜. 전부 문서화돼 있어. 민준이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이걸 혼자 다 모은 거냐고 물었어요. 응, 네가 출근하는 사이에 명세서 하나하나 뒤지고 수법 전부 파헤쳤어. 민준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러더니 왜 그냥 조용히 나가지 않았냐고 했어요. 그 말에 눈에 뭔가 불이 켜졌어요. 네가 전부 빼앗아 갔는데 내가 그냥 사라지길 바랐어? 남편, 가족, 미래, 난임 치료를 위해 모아둔 돈까지. 내가 아무 말 없이 없어질 거라고 진짜 생각했어? 민주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짐승 같은 사람. 뵙고 나서 한 박자 쉬었어요. 다음 주에 재판 시작해. 성호 씨가 증인으로 나와. 민준 얼굴이 그제야 굳었어요. 아버지가 알고 계셔. 그분도 피해자였으니까.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소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떴어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받아보지 그래. 민주는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어요. 어깨를 으쓱했어요. 짐은 다 쌌어. 오늘 나가.
어디로 가라는 거야? 글쎄, 소연한테 가면 되잖아. 이제 내 가족이니까. 일주일 뒤 서울 가정법원이었어요. 하은 변호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출했어요. 통화 녹음, 은행 명세서, 사진들. 판사가 서류를 훑다가 미간을 좁혔어요. 중대한 혐의라고 했어요. 조사 결과 정숙 씨가 자산 은닉을 도운 정황까지 드러났어요. 증인석에 선 정숙 씨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끝나고 있다는 것만 느꼈어요. 판사가 정숙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법정이 순간 숨을 죽였어요. 정숙 씨는 눈을 내리깐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지수는 항상 일만 했어요. 아이를 갖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낮은 웅성임이 퍼졌어요. 판사 얼굴이 굳으면서 말했어요. 그게 배신을 정당화합니까? 가족을 무너뜨린 게 옳다는 건가요? 정숙 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 옆에는 소연이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는데 얼굴에 두려움이 날것으로 드러나 있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분노가 아니라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어요. 성호 씨가 내 곁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잘했어. 진실이 드러나는 건 아프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어.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재판부는 내 손을 들어줬어요. 민중과 정숙 씨가 숨겨두려 했던 재산 일부와 손해배상금이 나에게 돌아왔어요. 판결날, 하은이랑 나란히 서울 가정법원을 나서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다 끝났다 했더니 하은이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1년이 지났어요. 가을이 서울을 노랗게 물들이던 어느 날, 새 사무실 창가에 서서 낙엽이 떨어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문에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김지수 스타일 컨설팅. 유진이 노크하고 들어오더니 밝게 말했어요. 새 클라이언트 계약 완료됐어요. 미소가 절로 나왔어요. 이혼 후 받은 보상금으로 시작한 회사였는데 패션 업계에서 쌓아온 감각이 통한 거예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클라이언트가 하나둘 늘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성호 씨였어요. 저녁 약속 아직 살아있죠? 당연하죠. 7시요. 웃으면서 받았어요. 1년 전을 떠올리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예상대로 민준과 소연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재판 이후 민준은 직장을 잃었고 수입이 확 줄었대요. 돈 문제에 아이 문제까지 겹쳐서 매일 다퉜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소연을 우연히 봤어요. 한때는 그렇게 당당하고 여유로웠는데 지쳐 보였어요. 아기를 달래느라 손도 떨렸어요. 들키지 않게 다른 자리로 옮겼어요. 통쾌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어요. 정숙 씨와는 끝내 화해하지 못했어요. 그것만이 아직도 가끔 마음에 걸렸어요. 정숙 씨는 몇 번이나 연락해 왔어요. 화해하고 싶다고,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근데 끝내 받지 못했어요. 받을 수가 없었어요.
스캔들이 터진 뒤로 부모님은 주변에서 외면당했고 정숙 씨는 모임에도 불러주지 않는다며 투덜거린다는 말이 전해졌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남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가끔 그 빈자리가 느껴지기는 했어요. 어머니라는 자리가. 성우 씨 아버지는 달랐어요. 정숙 씨와 이혼하고 작은 오피스텔로 나온 뒤로 오히려 저랑 더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제일 편했어요. 된장찌개 한 그릇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는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사무실 책상 위 사진에 눈이 갔어요. 저랑 태양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태양. 이혼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사업 초기에 많이 도와줬고 제 과거를 다 알면서도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 여유가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조급하게 굴지 않는 사람이 그때 제게 얼마나 필요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최근에 저는 입양을 결심했어요. 난임 치료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이게 내 길이다 싶었어요. 태양은 아무 말 없이 그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컸어요. 민주는 결국 양육비를 감당 못하고 연락이 끊겼어요. 소연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한때 그렇게 당당하게 누리던 생활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저녁이 됐어요. 사무실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어요.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차갑지는 않았어요. 그냥 선선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처럼 짓누르지는 않았어요. 잃은 게 많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저를 찾았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딸도 아닌 그냥 김지수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노을빛이 새어나왔어요. 내일이 있다는 게 이상하게 설렜어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어떤 말이든 한마디 남겨줘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요.